정약용,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다. 일부 모든 걸 잃던 날, 그가 선택한 것.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절망.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정년퇴직 후 갑자기 빈 의자에 앉았을 때,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과 이별했을 때,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년 전 조선시대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한 순간, 이 이야기가 등대가 되어드릴 겁니다. 1801년 1월, 한양. 정약용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새벽, 포졸들이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정약용, 잡아들이라. 순식간이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쌓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천주교 박해의 바람이 조선을 휩쓸었고 정약용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벼슬, 박탈당했습니다. 명예, 땅에 떨어졌습니다. 친구들,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자식들의 울음소리, 늙으신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유배 가는 길, 한양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400리가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칼처럼 아팠습니다. 저게 정약용이라던데. 천주교 놈이 벼슬까지 했다지?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야. 정약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삶이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삶을 버리지 않겠다. 강진, 그 낯선 땅. 전라도 강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나고 자란 정약용에게 이곳은 세상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묵게 된 곳은 주막 뒷방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벽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면 쥐가 뛰어다녔고 새벽이면 차가운 이슬이 옷을 적셨습니다. 49세의 정약용. 한때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학자였습니다. 화성을 설계하고 나라의 제도를 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죄인의 몸으로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누구라도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밤의 눈물. 첫날 밤, 정약용은 울었습니다. 40년을 살며 쌓아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던 날, 정조 임금께 첫 상소를 올리던 날, 아내와 혼인하던 날, 첫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 모든 기쁨이 이제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천주교를 믿은 것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 죄였을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왔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강진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해는 죄인에게도 뜬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하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선택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시작할 것인가. 그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공부, 유배지에서 책을 구하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새로운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농부에게 농사를 배웠습니다. 어부에게 바다를 배웠습니다. 목수에게 나무를 배웠습니다. 책 속의 지식은 반쪽이었구나. 한양에서 벼슬할 때는 몰랐습니다. 백성의 삶이 이렇게 고되다는 것을, 땅이 이렇게 척박하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비로소 보였습니다. 진짜 조선의 모습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정약용의 첫 번째 선택.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다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다시 일어서고 싶은 가족에게. 자,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놀라운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2부 버려진 곳에서 배우다. 다산초당으로 가다. 1808년, 유배 7년째 되던 해, 정약용은 강진의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대나무가 둘러싸고 차나무가 마당에 자랐습니다. 이곳은 주막방보다 나았습니다. 조용했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집의 이름을 직접 지었습니다. 다산초당 자산저당. 차나무가 있는 산의 초가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스승들.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 차밭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70대 농부 이씨 영감을, 50대 어부 박씨를, 60대 약초꾼 김씨를. 처음엔 그들도 경계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양반이 뭘 알겠어.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작물은 왜 여기 심으십니까? 물기를 왜 이렇게 내셨습니까? 이 약초는 어디에 쓰입니까? 농부들이 놀랐습니다. 양반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니. 농사에서 배운 정치. 어느 날 이씨 영감이 말했습니다. 정날이 땅도 사람과 같습니다요. 무리하게 욕심부리면 땅도 병듭니다. 해마다 같은 곡식만 심으면 땅이 죽어요. 정약용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정치도 마찬가지구나.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백성이 병듭니다. 관리들이 욕심만 부리면 나라가 죽습니다. 세상을 멀리하니 세상이 더 잘 보였다. 한양 궁궐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강진 바닷가에서는 보였습니다. 물길에서 배운 경제. 어부 박씨는 물길을 알았습니다. 이 바다는 조수가 하루에 2번 듭니다.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고기가 모이는 곳이 다릅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백성의 삶에도 물길이 있다. 돈이 흐르는 길, 곡식이 움직이는 길. 그 길을 막으면 백성이 굶는다. 그 길을 트면 나라가 산다. 유배지에서 그는 경제를 배웠습니다. 책이 아닌 삶에서. 60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오셨나요? 직장에서 30년, 40년, 가정에서 평생을,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농부에게 배웠듯 여러분도 아직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것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지혜의 이야기를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진에 큰 학자가 있다더라. 젊은 선비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종심, 이강회, 황상. 그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약용은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우리 함께 배우자. 다산의 교육법. 정약용의 공부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다리를 보아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아라. 저 농부의 손을 보아라. 왜 저렇게 굳은 살이 박혔는지 생각해 보아라.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진짜 공부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책을 쓰기 시작하다. 밤이 되면 정약용은 글을 썼습니다. 낮에 배운 것을 정리했습니다. 농사에서 배운 경제 원리, 물길에서 배운 통치 철학, 사람에서 배운 정치 원리, 모두 기록했습니다. 촛불이 짧아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이 언젠가 세상에 쓰일 것이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유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벼슬아치였지만 강진에서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끝처럼 느껴지나요? 혹시 그곳이 새로운 시작일지 모릅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3부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고독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부 고독이 만든 기적, 혼자라는 것. 18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18년이면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을 정약용은 거의 혼자 보냈습니다. 가족의 부재,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가 가끔 왔습니다. 여보, 건강하십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언제쯤 돌아오실 수 있을까요? 답장을 쓰는 정약용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1107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편지를 받은 정약용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고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고독의 밤, 혼자 있는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풀벌레 소리, 그 소리들만이 친구였습니다. 가끔 정약용은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외롭게 왜 견뎌야 하는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답을 찾았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세상을 가장 깊이 본다. 고독은 그를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찰의 시간. 다산초당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정약용은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의 나는 어떠했는가? 오늘의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다산의 철학이었습니다. 성찰선 자.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애썼습니다. 70대 여러분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키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벼루의 물이 마를 새 없었다. 정약용의 하루는 글쓰기로 끝났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배운 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선생님, 벼루의 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정약용이 웃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잊혀진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500권의 기적. 18년 동안 정약용이 쓴 책은 500권이 넘었습니다. 목민심서 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경세유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 흠음신서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가? 그 외에도 시, 편지, 일기, 논문 쉬지 않고 썼습니다. 하루의 성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쓰셨습니까?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썼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장씩만 써도 1년이면 365장입니다. 18년이면 6570장입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거대한 성공이 아니라 하루의 성실로 완성되었습니다. 60대, 70대에게 드리는 위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0대, 70대. 이제 뭘 해도 늦었다고 느끼십니까? 정약용은 49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67세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썼습니다. 매일 배웠습니다. 매일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실이 운명을 이긴다. 좋아요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 포기하려는 가족, 외로워하는 이웃,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정약용의 18년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깊어졌고, 성찰하니 단단해졌고, 매일 쓰니 불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돌아온 후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부 배움으로 세상을 고치다. 1818년 해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약용, 해배하노라.
18년 만에 자유였습니다. 67세가 된 정약용은 강진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온 길, 한양으로 가는 길, 18년 전 유배 가던 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49세의 죄인이 67세의 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갔던 강진에서 500권의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변했는가? 고향에 도착한 정약용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변한 것. 자식들은 자랐고, 친구들은 늙었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 백성은 여전히 가난했고, 관리는 여전히 부패했고, 나라는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이제 써야 할 때다. 목민심서, 관리를 위한 교과서.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쓴 책이었습니다. 관리는 백성의 부모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관리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지,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에서 18년간 배운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경세유표, 나라를 위한 설계도. 정약용은 경세유표도 완성했습니다. 조선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전체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토지제도, 군사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모두 뜯어고쳐야 했습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백성이 행복할 수 없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 하지만 세상은 정약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다. 역적의 물이 아니었나. 정약용의 책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래도 나는 쓴다. 정약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읽을 것이다. 다음 세대도 안 된다면 그 다음 세대가 읽을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진리는 언젠가 빛을 본다고. 80대 여러분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야기,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지혜를 듣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말. 1836년 정약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임종 직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약용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세상에 쓰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200년 후 그의 유산.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살아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금도 공무원 시험 교재로 쓰입니다. 경세유표는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정약용의 생각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다산이 우리에게 남긴 것. 정약용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쓰러져도 배우라.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둘째, 버려져도 자라라. 고독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말라. 하루하루의 성실이 기적을 만듭니다. 넷째, 나누어라. 배운 것을 세상에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49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67세에 돌아와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기록하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마지막 부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